안녕하세요.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무장만 만나서 개인 파산 약정하고 발생한 대형 사고 사례에 대해서 한번 각성 차원에서 사무장도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반드시 유념해야 될 사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채무자는 과거 IMF 경제 위기 당시에 사실 되게 어려웠죠. 사업 실패로 고액의 빚을 지고 배우자도 연대 보증으로 파산 상태로 이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채무자는 여동생 집으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여동생 집으로 주거를 옮기고, 배우자는 경기도 북부에 있는 어떤 시로 주민등록으로 옮겼습니다. 별거. 아무래도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겠죠. 아마 처갓집 재산도 좀 손실을 끼쳤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0년 이상, 거의 20년이죠. 한 20년 정도로 이제 신용불량으로 지낸 거죠. 그 당시에 이분들이 지금 나이가 한 70 넘으니까 한 50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0년경 이제 서울의 모 법무부인 사무장을 만나서 이제 파산 신청을 맡겼겠죠. 부부 파산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통상 부부 사건은 같은 법원에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무장이 기본적인 관할 법원도 확인 안 하고 채무자는 서울에도 접수하고 배우자는 이제 의정부에다가 접수한 것 같아요. 재판 관할 이 3조를 보시면 나오죠. 3호에 부부는 뭐 같은 채무라고 볼지 않아도 뭐 그냥 무조건 부부. 여기서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여기에도 해당되죠. 부부에도 해당되고. 그래서 그냥 당시 채무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고 배우자도 이 규정에 의해 부부 공동관할이므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으면 채무자는 6개월 내에 끝났답니다. 관제인이 아유 그동안 참 고생했다고 어떻게 위로하면서 신속하게 종결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이 당시에 나이가 70 넘었고 자녀들이 40이 넘었어요. 그래서 큰아들, 둘째 아들 다 뭐 대기업 다니고 사업해서 집이 있어도 충분히 뭐 경제적 능력이 돼서 채무자의 어떤 재산이 은닉될 가능성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서울 같았으면 이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재산만 보죠. 채무자의 재산 중에 아들들한테 뭔가 이전한 흔적이 있었으면 되는데 있으면 더 조사를 하겠지만 그런 흔적이 전혀 없고 기본적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기업 다니고 채무자와 전혀 무관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울 관제인은 그냥 6개월 만에 채무자의 어떤 서류만 확인하고 면책. 이 배우자가 이제 의정부 지방법원이 물론 열심히 조사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결국은 이 사무장은 경기도 땡땡시에 살고 있으므로 배우자는 의정부 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선고에만 당시 1년 걸린 것 같아요. 2020년 사건인데 21년에 이제 면책 불허가를 받았으니까 선고에만 거의 1년 걸렸고 40세 이른 성인 아들 자녀들이 재산관계를 엄격하게 요청하여 어느 정도 하다가 지쳐갖고 결국은 그 당시에 또 코로나 걸려갖고 지쳐갖고 넌덜머리가 나서 결국은 배우자는 좀만 더 했으면 면책을 받았을 텐데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서울에 했으면 부부 파산으로 그냥 쉽게 끝났겠죠. 그래서 채무자가 배우자 소명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사무실이 없어졌답니다. 보따리 사무장이죠. 결국 이제 이 사건은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제 수단은 있습니다. 제도의 파산이 원칙적으로 제도의 파산이 5가지가 있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불락, 취기, 신입니다. 불허가 누락. 그렇죠? 누락은 지금 서울에서는 허용하고 있죠. 취하한 경우. 이 사건이 취한 경우죠. 그다음에 불락, 기. 기각된 경우. 그다음에 신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은 동시 신청 중이니까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채권자 파산의 경우만 나타나죠. 채권자 파산에서 채무자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중에 면책을 받기 위해서 다시 신청하는 걸 제도의 파산으로 해서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은 일부 전향적으로
지금 허용을 하고 있고, 이 사안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제도의 파산이냐? 제도의 파산이 아니다. 나이도 3년 정도, 4년 지났죠. 나이도 지났고, 채무도 뭐 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어떤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서 뭐 지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생, 뭐 조금이라도 젊었으면 개인의 생을 통해서 5년간 아니면 3년간 분할 변제를 할 수도 있죠. 뭐 파출부라도 하고 청소라도 하고. 근데 70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70이 넘었으면 사실 일하는 게 불가능하죠. 뭐 해도 뭐 합니까? 할머니들. 폐지나 줬죠. 폐지 주어서 30만 원, 40만 원 벌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분들은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일하시는 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서울을 옮겨서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면책 신청을 하면 이게 제도의 파산이 아니고 범위가 좀 넓게 보니까요. 입증 소원하면 면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무장이 제대로 했으면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은. 변호사도 실수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변호사 사무실도 일을 변호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사무장이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상담을 해서 변호사가 올리면 변호사가 검토를 해야 되죠. 그래서 뭔가 서로 상호 의견 교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실수할 만한 거를 예방을 해야죠. 이런 경우에 지금 이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설사 사무장을 하더라도 고위 사무장하고 밑에 실무자하고 소통을 하고 전체적으로 변호사의 터치를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냥 혼자 하다가 결국은 사고 내고 뭐 이 아주머니 할머니는 면책을 못 받게 했잖아요. 결국은 억울하죠. 사실은 억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일한 사무실 사무장으로 여러 건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 뭐냐면 재산 처분에 문제가 많은 채무자를 선임합니다. 아니면은 먼저 선임했다가 그 재산 처분을 뭐 코치를 하거나 어떤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조사를 해보면 누가 봐도 집을 팔고서 1억 정도가 빕니다. 소명을 요구하죠. 당연히 관제인 사무실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집이 한 7억에 팔렸다. 5억이 이제 근저당이 있어요. 나머지 2억 중에 뭐 세입자 얼마 주고 최소한 한 1억 정도가 비어요. 그러면 그 1억을 소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친구 빚을 갚든지 아니면 법인 사업에 썼다든지 아니면 뭐 가까운 뭐 지인한테 가족들을 도와줬다든지 아니면 뭐 보증금을 얻었다든지 아들 사업하는 데 도와줬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거기서 좀 면제가 좀 심한 부분만 일부 한가를 할 수 있고 한가를 안 할 수도 있죠. 부인 청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작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소명을 요청하면 사라집니다. 그냥 싹 취하하고 같은 사무실은 여러 건 봤습니다. 절대로 하해에 응하진 않아요. 대략 뭐 예를 들어서 1억이 빈다 해도 소명하면 뭐 2, 3천 정도로 한가 받고 환수 받고 재량 면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절대로 안 해요. 아예 작정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찔러보는 거죠. 관제인도 뭐 신이 아닌 다음에는 관제인 사무실에서도 까딱해서 놓칠 수도 있죠. 그러면 운 좋게 그 1억을 나름대로 뭐 성무무수를 정했는지 몰라도 채무자도 찔러보기 신청에 동의할 수도 있고 이거 찔러보고 관제인이나 보조인이 제대로 못 찾으면 넘어갈 수도 있다. 절대로 평가는 안 합니다. 하해계약에 일체 응하지 않아요. 싹 취하하고 그냥 쌩깝니다. 면책보다는 돈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이 사무장은 변호사 사무실만 옮겨서 다니죠. 딱 보면 압니다. 아, 이번에 어디 사무실에 갔구나. 이번에는 어디 사무실에 갔구나.
거기서 또 그 짓 하고 있죠. 뭐 그게 그 사람들을 위한 길인지 파산 선고만 받고 나중에 또 어디 가서 제도의 파산을 하는지 몰라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재산 처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변호사 사무실 선임 요령. 파산 회생은 광고를 많이 하죠. 그리고 변호사들이 물론 뭐 요즘은 변호사들이 직접 관여하는 경우가 많죠. 관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네이버에 딱 파산을 치면은 80명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전화를 해보면 변호사가 다이렉트로 받는 경우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고를 하면 일단 사무장이 받죠, 전화를. 그래서 선임을 유도해서 방문을 유도하든지 온라인으로 선임하든지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 얼굴은 코빼기도 안 보이죠. 그리고 나중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는 책임을 안 지죠. 사무장이 물론 뭐 돈으로 반환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사무장이 그러다가 또 사무실을 옮깁니다. 옮기면은 보정 같은 게 나오면 또 나몰라라 하죠. 특히 저가에 선임하면 보정에 완전히 쌩을 까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고 법무사 사무실이고. 파산의 핵심은 뭐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파산, 개인 도산은 개인회생은 보정을 잘 이행해야 되죠. 보정이 어렵습니다. 신청서 내는 거는 대충 뭐 해서 내면 됩니다. 부채증명서 띄고 그 서류 뭐 한 개인 파산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 14가지 개인회생도 쭉 내서 근데 검증하는 겁니다. 그거를 재산 처분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부양가족 수라든가 거기에 뭔가 오차가 있으면은 채권자한테 손해를 끼치죠. 그다음에 재산 같은 거를 다 일일이 조금이라도 처분했는지 부인권 행사가 되는지 이런 걸 개인 파산하고 개인에서 청산가치에 딱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실무 직원들은 뭐 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일단 상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와 해야 합니다. 상담은 특히 뭐 온라인이 대세기 때문에 로톡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게 돼 있죠.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장이 하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가 나옵니다. 로톡에서. 그 목소리가 변호사님 목소리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래서 대부분 저도 로톡 같은 거를 상담해 보면 변호사가 맞냐라고 그런 질문을 꽤 합니다. 나 맞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검증하냐면 이제 동영상 같은 걸 보죠. 아, 그 변호사 전화한 목소리하고 동영상 목소리하고 유튜브하고 로톡에 올라온 동영상을 비교해서 변호사님 맞는 것 같다. 목소리가 뭐 변하지가 않죠, 잘. 그쵸? 그래서 아, 이건 변호사가 맞다. 근데 이제 일반 유튜브 같은 경우도 한 유튜브도 한 3, 40명 될 겁니다. 변호사, 법무사. 변호사가 나와서 뭐 유튜브에서 와서 떠듭니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응? 근데 나중에 사무실 가면 변호사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라고 하고 사무장이 나와서 뭐 팀장, 그쵸? 나와서 상담하고 돈 받고 사건 진행합니다. 불안하죠. 그쵸? 물론 모든 일을 변호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그거죠. 변호사가 선임하고 약정하고 변호사가 모든 걸 다 수행하는 거죠. 신청서도 쓰고 보정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파산 회생은 나눠서 하죠. 그래서 상담 내지 기본적인 거는 반드시 변호사하고 아니면 변호사 입회하에 사무장이 있더라도 변호사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변호사가 코빼기도 안 미치면 그 사무실은 사무장이 주도하는 사무실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물론 해결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곤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을 제대로 못 받거나 아니면 사건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그 사무장이 다른 데로 뜨면 붕 떠버리고 그 변호사는 몰라요, 사건을. 그렇죠? 그 다음에 선임 약정은 반드시 변호사가 해야 됩니다. 사무장하고 하더라도 그 통장은 반드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통장으로 입금시켜야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반환을 받거나 뭐 해결하기가 좋죠. 돈을 돈을 입금했는데 이름이 틀려. 변호사는 땡땡땡인데 사무장 얼로 돈이 들어가. 뭔가 좀 이상하죠. 그거는 뭔가 찝찝하죠. 그래서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또 경쟁이 치열해 갖고 일단은 빨리 돈을 받고자 하는 사무실이 있는 것 같아요. 약정하기 전에.
다 좋습니다. 근데 선입금 후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 명의 약정서를 온라인 카톡으로 교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을 하고 스캔 떠서 주고 아니면 사진에 찍어서 주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남겨놔서 서로 착수금이 얼마고 성공부수가 얼마고 아니면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납금은 얼마가 예상되는데 얼마 돈이 들어가는 단계별로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300만 원 주면 그걸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안 되죠. 그렇죠? 설사 만약에 그렇게 약정을 하면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음,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약정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변호사도 그렇죠. 완벽하지는 않아요. 저도 도산 한 18년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항상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렇죠?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직원이 일을 시키면은 수시로 그렇죠? 보고를 하죠. 그래서 반드시 일을 직원을 시키더라도 채무자는 반드시 저하고 제 휴대전화 번호 다 알죠.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러면서 뭐 카톡으로 질문하는 거 제가 다 받아줍니다. 상담도 제가 다 하고요. 처음에. 그리고 약정을 한 순간부터는 이제 제가 직원을 배당을 해서 일을 시키지만 시키면서도 수시로 제가 처음에 상담했던 거하고 뭔가 다른 게 있는지. 왜냐하면 상담은 뭐 아무리 많아도 1시간, 그렇죠? 길어도 2시간. 그 내에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없지만 큰 쟁점은 파악하죠. 이분은 상속에 문제가 있구나. 이분은 개인사업 청산 과정에 문제가 있구나. 이분은 뭐 부부 이혼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이분은 과거에 집을 처분한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이분은 뭐 자녀하고의 어떤 금전거래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이분은 동업자와의 문제가 있는지 뭔가 각 사건별로 결국은 쟁점이 있죠. 몇 개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변호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도 실제 나중에 이제 정밀하게 사건을 했을 때는 뭔가 또 다른 문제가 봉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모여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늘 변호사 사무실과 소통을 하면서 했으면은 이 첫 번째 이런 건 아주 쉬운 부분으로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무장도 이 당시에 이걸 진짜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게 뭐 법을 파산 회생이라는 게 법을 알고 하는 게 아니죠. 일단은 해놓고 기본 경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보면 이게 소송으로 가거나 부인 소송으로 가거나 뭔가 좀 까다로운 사건이 있을 때는 법이나 판례에 걸려갖고 본인이 생각한 거하고 안 맞아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도 간혹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늘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관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제인들도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스터디를 하죠. 요즘에 이제 뭐 중단됐지만 한 6, 7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한 사례가 쌓였고 그다음에 관제인 직무편람, 그렇죠? 수시로 뭐 시청 대리인들도 그걸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서울해생법원에서 나온 책, 그렇죠? 수시로 찾아보고 뭐 판례, 그렇죠? 그다음에 변호사님들 쓴 책, 뭐 많이 썼죠. 이희수 변호사님, 이원구 변호사, 그렇죠? 그다음에 뭐 도산 판례 백설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직무편람을 3달 동안 80개로 딱 저거 한번 읽어봤지만 읽으면서 여러 번 들어보면 대략 알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판례도 나오고 이론도 나오고 실무 경향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판례를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뭐 대형 사건 사고 사례 죠 이게 지금 2가지 사례를 했지만 늘 그렇죠? 부산에 있어서는 이게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화산
큰 돈 들여서 있는 돈에 이것저것 해서 그죠? 돈 들여서 가산 면책 혹은 회생 신청, 일반 회생, 개인 회생 다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면책을 못 받으면 그죠? 그 돈도 돈이지만 그 고통, 그렇죠? 스트레스 상당하죠. 실망감,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없고 재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주의해서 그렇죠? 그 채무자들도 좀 제대로 상담을 받고 항상 두세 군데 상담 받잖아요 요즘 그렇죠? 요즘은 다 알아요. 로또 같은 것도 봐도 두세 군데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내가 나한테 오는 사건은 딱 정해져 있어요. 10건 하면 한 두세 건, 한두 건. 나머지 다는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뭐 내가 더 비싸든지 수입료 때문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든지 그쵸? 몇십만 원이 움직이잖아요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담을 받더라도 항상 두세 군데 상담료가 뭐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로또 같은 데는 네이버 엑스퍼트도 그렇고 한 두세 군데 한 세 군데 정도 딱 걸어놓으면 답이 나오죠. 아 비슷하다 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는데 딱 정해서 수입료를 정하고 입금하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끝까지 쭉 가면 되죠. 거기서 좀 결론이 다르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신중하게 오프라인에서 방문 상담을 한다든지 뭔가 더 리서치를 한다든지 필요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좀 사고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